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8월 22일 목요일입니다.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조합이 내준 이주비 대출 이자도 세금을 내라니 라는 제목의 기사예요. 이게 8월 18일, 8월 21일 날 나왔던 기사인데 스크랩 해놨던 건데 한번 좀 볼게요. 자, 이 이주비라고 하는 거는 조합이 보통 이제 시공사를 내세워서 보증을 세워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할 때 이 철거하고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내보내야 새 아파트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주비라는 것을 마련해가지고 빌려줍니다. 그 이자는 사실 어떻게 처리하는지 사업장마다 달라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냥 알아서 내세요. 그래서 조합원들한테 개별 분담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조합원이 각자 이자 부담을 하니까 대출이 많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안 받을 거 아니에요. 많이 필요한 사람 또 많이 받으려고 할 거고 알아서 해결하세요. 이런 사업장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 이주비 이자를 조합이 대납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정비 사업들이 조합이 조합이 자금을 마련해서 사업비로 이주비에 대한 대출 이자를 내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자, 근데 이런 대출 이자 대납을 배당금으로 해석해서 지금 이제 세금을 매기겠다. 지금 국세청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해석 자체는 몇 년 전에 나왔는데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세금 매기겠다라고 하는 거는 올해부터인 것 같습니다. 자, 기사에 읽어보면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이 이주비 대출이자를 부담하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물리는 과세 방식에 대해 불만을 갖고 대책을 논의하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늘어나고 있다. 자, 국세청이 조합의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을 배당 행위로 해석하기 시작한 것은 수년 전부터인데 그간에는 과세가 느슨하게 적용돼서 조합들이 실제로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 대여금, 사업비 명목으로 이자 항목들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부터 국세청이 배당소득세 적용과 관련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면서 세금을 내게끔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비용이 늘어나는 게 싫다는 거죠.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니까. 자, 누구 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법조계 세무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배당소득세 과세가 제초안과 같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에서 위원 등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하고요. 이주비 대출 이자 지출은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 시행을 위해 꼭 필요한 돈인데 이를 비용이 아닌 배당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세법 해석은 조세당국의 재량이라고 하지만 다소 무리한 과세로 보인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처리될까요? 일단 납부하겠지만 이 일을 제기하는 사례들도 나올 수 있겠죠. 참 요새 아무튼 기사들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로 매매할 수 있는 가격은 제한을 걸겠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사업비는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참 이런 정비 사업들 사업 환경은 참 곤란한 상황이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낼 돈들도 계속 많고 참 이 사업비도 늘어나고 공사비도 늘어나고 있고 참 많은 부분이 참 좋은 시그널들은 아닌 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올 상반기에 이 서울시 인허가 물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상보다 많아서 의외다라고 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은평구와 용산구에 굉장히 큰 사업장들이 인허가를 각각 받으면서 이 두 개 단지만 하더라도 거의 10,000세대 물량이 나왔죠. 자, 사업시행 인가 받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제까지 썼던 돈들 정리해가지고 좀 제대로 돈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가장 큰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시공사 선정하는, 물론 이제 원래 의미는 우리 아파트를 누가 지어줄지 건설회사를 정하는 이유지만 그 이면에는 이제 앞으로 사업하기 위해서 돈 빌려줄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를 데리고 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근데 아무튼 이 시공사 선정하는 단계가 있고 이 정비 사업에서는 굉장히 큰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들 사업장들 이제 특히
은평구의 가롤1구요. 그 다음에 용산구의 한남 뉴타운 3구역이 이제 올해 하반기, 이제 곧 시공사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공사 선정 관련해서 조금 잡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잡음이냐 하면, 항상 잡음은 많이 있어요. 어떤 잡음이냐 하면, 이 컨소시엄 불가 조항 두고 갈등이 있다라고 해서 그 두 개의 구역에 대해서 지금 이 사례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요약하자면 조합원들 중 일부가 컨소시엄, 공동 시공 말고 단독 시공 원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의서들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기사 보면 가련1구역 재개발 사업장 조합원들은 컨소시엄 불가 결의서를 작성해서 조합원들 설명을 받고 있다. 시공사 입찰 공고에 컨소시엄 불가 조항을 포함시켜라 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자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남 3구역도 비슷한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올해 말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장에서도 일부 조합원들이 컨소시엄을 반대하며 조합 측에 긴급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최종 입찰 공고 전 대의원회의가 23일 내일이네요. 열릴 가운데 조합 측이 조합원들의 컨소시엄 반대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컨소시엄 아파트 장단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입찰하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 사천세제면 굉장히 큰 단지잖아요. 혼자 다 안 먹고 예를 들어 이걸 우리가 다 먹을 거냐 아니면 다른 건설회사랑 나눠 먹을 거냐라고 하면 다는 안 먹어도 절반만 먹는다 또는 3개의 건설사가 3분의 1씩 나눠 먹는다 그러면 그거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보상은 되잖아요. 수주전 들어가면 어쨌거나 돈도 많이 쓰고 홍보도 하고 할 텐데 근데 이게 만약에 하나만 딱 된다라고 하면 열심히 전력을 부어가지고 했는데 우리 게 없어. 그러면 이제 그 들어간 비용은 일종의 시공사 수주전에 들어간 비용은 일종의 매몰 비용이 되면서 되게 힘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래요. 컨소시엄으로 그냥 들어가서 입찰을 해버리게 되면 이게 그냥 무혈 입성이 되니까 조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건설회사가 제안한 조건이나 이런 측면이 조합원들 입장에서 크게 좋지 않은 결과가 될 수도 있죠. 저도 컨소시엄 아파트보다는 단일 브랜드 아파트가 사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보고 어떤 거 갈래라고 하면 나는 단일 브랜드 아파트가 좀 더 책임감 있고 좋지 않을까? 자, 조합 집행부에서는 시공사 입찰 공고에 컨소시엄 불가 조항을 포함시킬 경우에 일반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컨소시엄 불가가 위법이란 별도 규정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해서 이 지금 해석 자체가 조합에 생각하는 거랑 아니에요 그냥 하셔도 됩니다. 이 컨소시엄 불가 넣으셔도 됩니다. 이런 입장이란 거죠. 자, 어떤 이유일까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사실 또 이 큰 사업장들 누가 시공자가 될까요? 굉장히 관심 가는 이슈인데 이렇게 어쨌거나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좀 더 행사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건설회사가 잘 지어줄 수 있는 건설회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가 있다. 기사가 보이길래 한번 읽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동계올림픽을 앞둔 시점에 이 강원도 쪽 부동산이 좀 핫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뉴스를 보면 이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분양 광고도 많았고 토지 투자 유망하다 그런 목소리를 내는 전문가분들의 컨텐츠 기사들 이런 것들도 목소리들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입주율 59% 울고 싶은 강원도라는 기사가 이제 며칠 전에 나왔었는데요. 매매가는 16개월째 하락 행진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 입주율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78%, 63.7%, 59% 이런 식으로 춘천 우두지구에 공급한 아파트는 무려 68%가 주인을 찾지 못했고 강원도 주택시장이 전체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경남 쪽은 미분양 문제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이 기사에서 많이 나와서 인지하고 있었지만 강원도 쪽은 또 이렇게 심각한지 모르고 있었네요. 앞으로도 분양할 물량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서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나오고 있고 도 차원에서도 미분양 물량 축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라고 하는데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이런 게 있었죠. 자, 이 기사를 제가 읽으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테마는 진짜 돌고 도는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부터 강원도 쪽에 바다 보는 전망, 뭐 해수욕장 있는 전망에 뭐 콘도처럼 쓸 수 있는 아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분양하는 흐름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 뭐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이 지역이 진짜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이벤트들이 만들어지면 이게 보통 분양이라고 하는 건 계약금 정도만 걸고 중간에 프리미엄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가서 좀 막 무리하시는 분들, 잘 생각하지 않고 또는 뭐 좋을 거야 이 사람들이 옆에서 부추기면 그런 말 듣고 결정을 하셨다가 굉장히 곤란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을 저는 10여 년이 뭐예요? 15년 전 막 이때부터 계속 봤었거든요. 뭐 투자란 게 잘 먹고 잘 타이밍 맞게 잘 빠지면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런 흐름을 잘 깨기 힘드신 분들이라고 하면 잘 모르는 지역, 먼 지역 이런 쪽 배후가 잘 갖춰지지 않은 이런 지역들의 투자는 조금 조심하시라,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잠깐 부동산 시장 분위기 한번 좀 보고 갈게요. 기사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 확대 그 영향이다, 상한제 역풍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전세 시장도 불안하고 그 다음에 매매 시장도 불안하다, 상한제 역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연이어 뭐 여러 언론사에서 나왔어요. 자, 일단 올해 진짜 분양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았고, 저도 그런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지금 시장은 되게 또 예상과 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세 가격이 7주째 상승세라고 하고요. 오히려 역전세 나는 우려하던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전세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고 합니다. 강남 3구는 물론 입주량이 몰린 강동구조차도 전세가 강보합이라고 하고요. 과천, 하남, 광명 등 서울 인접한 지역도 전세 매물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전세 물량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시장을 좀 불안하게 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런 꼭지에 적힌 기사예요.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전세를 좀 더 살면서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청약,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서 분양가가 좀 더 저렴하게 나오면 청약을 해서 받는 게 낫지 않겠냐, 수요자들이 그렇게 전세로 계속 눌러 앉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전문가분들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나 한편으로 입주 물량들이 적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셋값이 급등하는 형태로, 뭐 오름세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급등하는 형태로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계세요. 신축 아파트의 실거래가 내용들이 속속 이제 등재가 되면서 신고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해요. 이게 원인이 분양가 상한제 역설 아니겠느냐, 앞으로 새 아파트가 나오기 힘들 거니까 기존에 지어진 신축들을 지금이라도 이 금액 주고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매도자들이 효과를 올리는 걸 받아주면서 거래들이 만들어주면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해석도 한편으로 기사에서 하고 있어요. 일단 아크로 리버파크의 24평 59제곱미터가 22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돼서 지금 신고가를 갱신했나봐요. 지난 4월에 거래됐던 20억 3천만 원보다 1억 8천 오른 가격에 신고가가 시켰고, 평당 9,200, 거의 평당 1억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거래가 됐다라고 하고요. 비단 이 단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단지들도 그런 사례들이 보여요. 레데펠, 대치동 레미안 대치 팰리스가 24억 5천, 직전 최고가였던 30평형대가 26억을 찍었고, 역삼자이 114제곱미터가 18억 8천이었는데 23억 8천, 여기는 무려 5억이나 올랐네요. 거래 사례가 중간에 없었던 얘기겠죠. 개포동 레미안 블레스티지, 개포 2단지 재건축 16억 직전 최고가였는데 18억 2천 찍었다라고 하고, 이건 20평형대가 그 금액이에요. 59제곱미터. 헬리오시티 110제곱미터 40평형대 같은 경우도 직전 최고가가 18억 6천이었는데 20억 7천 찍으면서 신고가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호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게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기존의 신축 아파트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세 가격도 매매 가격도 동시에 불안한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기사들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네요. 이렇게 전세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있고 매매 가격이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분양가 상한제만의 원인이라고는 볼 수 없을 거예요. 뭐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게 하나만 원인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죠. 그러나 이 가격에 매수를 한 매수자가 있다는 얘기는 어쨌거나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서 심리가 불안해서 지금이라도 이 가격 주고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매매 또는 전세 가격에 반영이 되는데 원인이 됐을 수 있다,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며칠 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 분양가 상한제의 기준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일 기준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이게 소급이 아니다, 위법한 게 아니다, 이미 법률 자문 검토 끝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후속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중앙일보의 안정훈 기자님이 이런 기사를 써주셨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위법이냐 아니냐, 물론 이제 법률 다퉈볼 문제가 있겠지만 과거에 비슷한 사례로 헌법소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결과에 비추어서 설명해 주신 기사예요. 내용을 한번 조금 읽어보면요. 2005년에 시행된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 의무 규제입니다. 이제 이 내용이 사실 지금 이 내용이 이 논란의 쟁점이 이번 민간택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하고 비슷한데 재건축 단지의 임대주택을 짓도록 한 것이 이 규제가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라는 내용을 뒤에 이렇게 강제를 하면서 이게 관리처분 계획에 이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게 합헌이냐 위헌이냐 이 문제 가지고 당시에 이제 다퉜던 것 같아요. 자, 당시에 어땠냐면 임대주택을 예상하지 않고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했던 조합이 이번과 마찬가지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나 사업시행 인가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미 다 이런 어떻게 지을지라든가 그 다음에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내용까지도 다 수입하고 지출을 배분할지에 대한 내용도 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에서 정했기 때문에 추후에 임대주택을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소급입법 금지 원칙 또는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재산권을 침해한다라면서 헌법소원을 당시에 청구를 했는데요. 그때 헌법재판소는 일반 분양에까지 마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로 하는 입법으로서 소급 입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넣으세요. 헌법소원은 했지만 임대아파트를 넣으라 라는 식으로 당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결정이 만장일치가 아니었고 5대 4였습니다. 그러니까 5가 합헌이고 4가 반대 의견이었던 거예요. 즉 당시에 4명은 관리처분인가 받은 사업장에도 적용하게 되면 임대주택 권리로 분양 수입이 감소해 추가 부담금이 늘어나게 되고 증가한 추가 부담금으로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더라도 재건축 사업을 철회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해 사업 시행자 및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 이렇게 갈렸었다는 거죠. 이게 똑같이 지금 이번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랑 조금 다른 점은 그 당시에 이 입법, 임대아파트를 넣게끔 하는 입법을 하는 가운데에서 사업이 얼마나 많이 진척됐느냐, 덜 진척됐느냐에 따라서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양을 늘어나는 용적률에 얼마 수준으로 해라, 얼마 수준으로 해라 해서 이렇게 완화하는 규정을 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합헌이다라고 그 당시에는 이제 판단이 되었는데,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제 이 시행령 개정에는 그런 부분들, 배려하는 부분들, 사업이 이만큼 진척됐음에도 불구하고 적용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배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도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죠. 아무튼 분명 위헌 소송은 할 것 같고요. 어떤 판단을 내리실지 지켜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민간 기관들도 분양 보증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국토부에서는 반대했죠. 왜냐하면 분양가 심사 가격 통제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 확대하게 되면 할 수 없으니까. 자, 근데 요번에 일단 이 아파트 분양 보증 시장을 복수 경쟁 체제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라고 합니다.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하는데요. 개정안에서는 분양보증 업무에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면서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회사 가운데 1개 이상을 분양보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법에 명시했다라고 하는데, 발의는 했는데 이게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 또는 이제 민간 업체들도 분양 보증을 할 수 있게끔 된다라고 하면 사실 국면은 좀 다양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작동을 하면서 분양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겠지만, 분양가 상한제는 별도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지정이 돼야 그 지역만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도 보면 이 청약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역 이 내용이 별도로 작동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니면서 허그의 분양 보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를 들자면 허그는 고분양가 이 관리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 분양 보증을 안 해주는, 이 금액 이하로 안 갖고 오면 안 해줘요, 이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민간 보증을 통해서 가면서 분양가를 조금 자유롭게 조합에서 원하는, 사업 시행자들이 원하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는 곳들도,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들도 어쨌거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통과가 돼야, 또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가능한 얘기겠죠.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내용을 설명드릴 만한 그런 지식은 없어요. 예. 자,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 얼마 전에 이제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손해가 나는 그런 무슨 상품 팔아가지고 유럽에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해가지고 큰 손실을 봤다, 이제 그런 기사들도 나왔는데, 원인은 뭐냐 하면,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은행에 돈을 내야 되는, 보관료를 내야 되는 지금 그런 시대가 유럽에서 오고 있대요. 20억 원을 맡기려면 1200만 원을 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유럽에서 이제 오기 시작했답니다. 예금이자 받는 시대가 끝났다. 이게 하나의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지금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해요. 마이너스 예금 금리. 자, 저금리로 인해서 이자를 많이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은행이 수익이 악화되고, 그러니까 돈을 우리한테 맡기려면 저희가 이자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유지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은행이랑 이런 거 유지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저희한테 돈을 맡기시려면 돈을 내세요.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덴마크, 스위스 민간은행이 고액 예금에 수수료를 부과하기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30년 국채를 제로금리로 발행을 했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10년물 국채금리 마이너스 1.3%로 국채를 발행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경제 상황, 돌아가는 모양새가 사실 아직 이해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다른 분들, 현인들의 목소리들을 들으면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는 대응해야 되는가, 잘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께서는 이 마이너스 금리를 그런 식으로 설명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지금 쓸 돈이 아니라 미래에 쓸 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저축을 한다. 사실 지금 그렇잖아요. 집에 큰 돈 갖고 있으면 되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돈을 쓸 걸 생각하면 약간의 보관료를 내더라도, 내가 오히려 은행에다가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손해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돈을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상식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어떤 상황이고, 이런 마이너스 금리하에서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사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금리가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사실 이 부동산의 버블이 커진다고 해야 될까요? 대출을 좀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월세가 상대적으로 덜 나와도 부동산을 할 만한 유인이 생기면서 이 부동산 가격이 좀 고평가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수준까지로 떨어진다고 하면 도대체 부동산에 수익이 나오는 자산, 이건 어떻게 봐야 될 거냐 등등 좀 진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많아요. 제 짧은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 하에서의 부동산 시장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납득이 갈 만하게 설명해 주실 분이 있으면 좀 부동산 TV에 모시고 싶은 생각도 있고, 저도 이 이슈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내일은 제가 녹화를 못할 것 같고요. 주말에 부동산 별별 수다 또는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 주에 다른 뉴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 자격 제한, 재개발 조합원 지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추진 구역,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